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문원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 모형 중에서 보험료 배분 접근법, 변동수수료 접근법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과 이슈 사항에 대해서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시간 동안 일반 모형이랑 그 다음 사례까지 숫자까지 많이 보셔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조금 이슈 중심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계속 보신 바와 같이 보험계약 특성에 따라서 보험부채 측정은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계속 일반 모형 보셨을 테고요. 지금 이제 보험료 배분 접근법, 이건 주로 이제 단기계약 1년 이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변동수수료 접근법이라고 해서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배분 접근법은 우리가 그냥 통상 실무에서 자동차 보험, 1년 이하 자동차 보험이 주로 해당되고요. 이 부분이 아마 손보호 영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변동수수료 접근법은 대부분 그냥 변액보험을 여기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생명보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이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손보에서는 한 20%에서 25%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변동수수료 접근법은 생보 전체 보험 자산 부채 기준으로 해도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모형이 대부분을 다 구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 20, 30% 정도를 보험료 배분 접근법이랑 변동수수료 접근법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고요. 이제 뒤에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배분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좀 간략하게 볼 예정이고요. 주로 이슈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일반 모형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일반 모형에서는 이제 아까 포빌딩 블락이라서 네 가지를 이제 측정해서 보험부채를 쌓게 되는데, PA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PA 부채 이렇게 하나로 쌓습니다. 쌓는 것도 없죠. 사실 보험료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부채 갖다 놓는다,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발생사고 부채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모형이랑 동일하게 쌓습니다. 그 이유가 사고가 발생하고 보통 손해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1년이 넘어간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사고 부채는 일반 모형과 동일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냐? 일단 단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면 무조건 그냥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면 PA를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1년이 초과하는 경우도 PA를 나는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BBA나 일반 모형이나 VF 모형과의 어떤 유사성을 테스트해서 유사할 경우에는 PA를 적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냥 일반 모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간편법인데요. 쉽게 하라고. 유사성 테스트는 물론 문서화를 해야 되고요. 문단, 기준서 문단 45에 보시면 이게 유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모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17기준서가 그렇습니다. 원칙만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해석과 어떤 기준은 결국은 회사랑 업계랑 다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업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기준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기준서에 있는 내용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PPT에 지금 교재에는 아마 그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PPT에는 하나씩 간략한 그냥 그동안의 실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고 정도로 하시고요. 또 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이 배포된 교재와 최종 PPT가 틀리다, 최종본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재가 되게 되면 이게 기준원의 입장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슈가, 그러면 1년 초과할 경우에
BBA와 PAA 모형의 어떤 금액적 중요성 기준은 뭐냐? 도대체 얼마가 차이가 나야지 유사하고 얼마가 차이 나야지 유사하지 않냐? 되게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BBA랑 PAA의 그 차이 금액이 BBA로 나왔을 때 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유사하다. 그럼 퍼센트를 정해야 되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항상 IFRS 17에서 하는 얘기가 원칙만 주고 해석을 각자 하게 하니까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럼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비율은 뭐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해라 했지만은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감독회계겠죠. 감독회계에서는 저 비율을 참고로 10%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뒤에 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같은 계약 집합 내에서 1년 이하가 1년 초과 건이 혼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정하기 나름이죠. 1년 이하 건이 1년 초과 건이 한 건이라 있으면 그 한 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 또는 회사가 정하기를 전체 그 집합 중에서 1년 초과 건이 뭐 예를 들자면 10% 미만이다. 그럼 중요성 측면에서 이건 다 그냥 테스트 안 하고 1년 이하로 PA를 적용하겠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기재하기 되게 좀 곤란해서 그런데 회사별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5%를 중요성의 판단 기준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초과건이 5% 미만일 경우 별도의 테스트 없이 그냥 PA를 적용한다. 뭐 이런 건 이제 회계 정책을 회사마다 정하셔갖고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보장 부채의 최초 책정인데요. 문단에서 보면 기준서 문단 55A에 자녀보장 부채는 수취보험료에서 보험취득 현금 흐름을 빼고 자산 부채를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 흐름을 가감합니다. 사실 이 보시면 이쪽 보험취득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뭐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1년 이하의 PA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마이너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자녀보장 부채는 거의 수취보험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받은 돈 그냥 그대로 부채 쌓는 게 PA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이때 수취보험료는 예상보험료,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일반 모형에서 아마 예상과 실제 그러면서 이걸 수익비용 인식하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실제 수취한 보험료를 수취보험료로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 보험에서 현재 손보사들이 미수를 인정하는 계약들이 좀 있습니다. 뭐 국가 계약이라든지 특수한 계약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계약 응당일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앞에 TRG 작년에 수취보험료는 실제 수취한 보험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미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슈가 좀 있겠죠. 그래서 현행에는 뭐 이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은 뭐 PA 미수라든지 PA 자녀 보장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경과 회계 처리 뭐 이런 걸 하나씩 둘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실제 입금하면 상계하고 이런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녀 보장 부채에서 이제 최초 측정의 손실부담 계약입니다. 손실부담 계약을 인식한 절차가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모호한 표현이죠. 사실과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고 하면 자녀 보장 부채를 또 비교해야 됩니다. 일반이랑. 일반 모형 자녀 보장이랑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고 클 경우에 보험 비용이랑 자녀 보장 부채라는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준서가 좀 약간 돌고 도는 것 같죠. 일반 모형 복잡하다고 쉽게 하라고 해놓고는 다시 또 비교를 해갖고 클 경우에는 손실부담을 계약을 인식해야 되고 아닐 경우는 통과하고 약간 좀 돌고 도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슈가 그러면 손실부담 계약이라는 사실과 상황이 도대체 뭐냐? 판단 기준이 없죠. 기준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보통 손보사들이 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으니 그냥 매 평가 시점마다 평가를 하자. 지금 이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냥 BBA랑 두 개를 비교해서 항상 평가하는 그런 그냥 어떤 실무적인 절차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과 RA를 구한 뒤에 이것이 PA보다 부채가 크게 되면 그냥 손실계약 집합으로 인식한다. 물론 여기서 RA의 뭐 흔히 말하는 거 통계적으로 뭐 75%, 95% 신뢰 수준 같은 것들은 또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인 기법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정할 게 많습니다. 그냥 지금은 개념상 그냥 이런 정도의 이슈가 있고 이런 정도의 어떤 가이드를 갖고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 모형의 잔여 보장 부채를 계속 측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사실과 어떤 상황이 이행 현금 흐름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손해율이라든지 사업 비율 또는 요율 변경, 인상 등이 생겼을 때 이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손실부담 계약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런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이게 사실과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매월 평가하자가 지금 실무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항상 뒤에 가면 쫓아가야 돼서 좀 빨리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6시 넘어까지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은 잔여보장부채 최초 측정에서 이제 보험취득 현금 흐름입니다. 뭐 이것도 결국은 보장기간이 1년 이하 아니면 발생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그냥 적시 인식하면 되고요. 앞에서 일반 모형에서도 신계약비, 신계약비는 이쪽 부분인데 결국은 1년 초과할 경우에는 또 이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슈는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 그냥 인식하면 되는데 그때 직접 간접비는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이냐 이런 또 이슈가 있고요. 만약에 이연을 한다. 그럼 이연했을 경우에 나중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식할 때 비용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대안은 이런 1, 2 대안이 이미 많이 업계에서는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참고해서 뭐 정하면 되겠죠. 자, 뭐 그런 전부 다 이슈들이고요. 내용은 뭐 앞에 일반 모형을 다 보셨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보험 후속 측정인데 이번에는 기준선 문당 55에 보면 이렇게 말로 쭉 풀어져 있는데 그걸 그냥 모형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했습니다. 기말 잔여 보장 부채는 기초 장부 금액에서 수취 보험료를 더하고 보험 취득 현금 흐름, 즉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 취득 현금 흐름의 상각 금액을 더한 뒤에 금융 요소 조정분이 있습니다. 유의적인 금융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만 이 부분을 더해주고 그다음 보험 수익 인식 금액을 빼주고 마지막으로 지급되거나 발생 사고 부채로 이전된 투자 요소를 빼줍니다. 기준서에 나와 있는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제 각 요소별로 더하고 빼고 해서 기말에 잔여 보장 부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여전히 이제 후속 측정에서도 손실 부담 계약이 있죠. 문당 57에 보면 뭐 손실 부담 계약이라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일반 모형과 값을 비교해서 해라. 그리고 일반 모형이 훨씬 더 크면 그 부분을 즉시 보험 비용으로 인식해라.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한 부분이고요. 그럼 손실 요소를 어떻게 배분해야 되냐? 기준수에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대안 3가지 정도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배분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지금까지 업계에서 이제 논의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후속 측정에서 보험 취득 현금 흐름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자녀 보장 부채에서는 차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상 지급액을 예상이 없죠. PA에서는. 그러니까 예상과 실제 차이에 대한 경험 조정도 없고요. 실제 발생 금액을 그냥 체계적인 방식으로 삼각해서 보험 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 방법은 뭐 기준서에 없죠. 없으니까 이런 방법들로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과 2 대안이 있는데 뭐 전진적으로 하냐, 남은 기간에 대해서 안분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이냐. 아마 이것도 뭐 조만간 업계 아니면 감독 회계에서 어느 정도 통일된 부분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VFA 하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17기준서가 원칙만 있다 보니까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걸로 공신하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독회계라는 게 있죠. 그럼 건강원의 QI에서 감독회계 장표 작성했을 때는 그거는 또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 때문에 어떤 감독당국에서 정해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가 그걸 감내할 수준이 되면 두 가지 버전을 계속 가야 되겠죠. 그것도 사실 실무에서는 되게 힘들죠. 이거는 감독회계입니다. 보고드려. 이건 공시용 재무회계입니다. 보고드리면 혼란이 되겠죠. 회사 내부에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감독회계를 많이 차용하려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 감독회계가 IFRS 17의 어떤 해석이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이게 좀 그 딜레마입니다. 그 중간에서 회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아직 뭐 정확한 이거에 대해서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뒤에서 보시면 이제 왜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금융요소 측정인데요.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를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1년 이내일 것 같으면 뭐 금융요소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 1년 초과할 경우에만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1년 초과권도 시간가치 반영이 당연히 필요하죠. 1년이 초과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유의적인 금융요소 존재 여부 판단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 안 할 수 있죠. 우리 흔히 감사에서 얘기하는 중요성의 원칙을 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중요성이 몇 %다 이거는 정하기 나름이고요. 뭐 그래서 반드시 그는 1년 초과권은 반드시 그걸 금융요소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여기서 금융요소 조정이라는 것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 현금 흐름에 이자 불이하고 그 부분을 수익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그냥 조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후속 측정이 이제 보험 수익 인식인데요. 이것도 그 해당 기간의 보험 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치액입니다. 그래서 보장 기간 동안 총 예상 보험료 수치액을 단기에 배분된 금액만큼 자녀 보장 부채를 감소시키면서 보험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PA 삼각이라는 표현을 실무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상 보험료를 뭐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배분을 하는데 이제 위험이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양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의 경과와 좀 다른 경우가 있겠죠. 그런 케이스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시간 경과 기준은 뭐 일할, 월할 그냥 균등 상환하는 겁니다. 근데 위험 해제 패턴이 다른 상각이라는 것은 어떤 뭐 과거의 손해액의 경험 패턴이 있을 테고 또는 미래 예상 손해율 등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벤트성 어떤 계약들이 있죠. 뭐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뭘 한다 이런 거. 또는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 어떤 뭐 선물이라든지 어떤 경품들이 있다. 이거 다 보험 가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시간의 경과 기준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과거 경험 패턴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의 경과 기준이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어떤 그런 수익을 인식할 경우에는
적절한 성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서를 반드시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보험료가 만약에 바뀌게 되는 경우에 있죠. 중간에. 그러면 변경된 예상 보험료에서 과거의 수익으로 이미 인식한 금액은 빼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또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사고 부채인데요. 이거는 뭐 일반 모형과 동일한 이행현금 방식으로 그냥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그거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및 투자 요소는 발생 시점에 추정한 금액만큼을 그냥 발생사고 부채로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큰 어떤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도 발생사고 부채에서만 벨 RA로 구분해서 일반 모형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내용은 조금씩 생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의 변경과 제거도 일반 모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준서에서 명확히 PA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 모형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해석되고 그게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보험 부분의 PA에 대해서 그냥 이슈 사항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봤고요. 다음은 이제 생명보험 쪽에 해당되는 변동수술접근법 VFA입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세 가지 모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보험 부채를 책정해야 됩니다. 거기 변동수술접근법은 직접 참가적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기초 항목에 근거하여 투자 수익을 약정한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변액보험에 보통 보험사에서 공시하는 그 정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하죠. 그래서 보통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다. 변동수술접근법을 사용한다 하면 변액보험을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변액보험이 다는 아니고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보험부채 책정 모형의 예시를 한 번 더 보면 계약이 단기이다, 1년 이하다, 그러면 보험료 배분처금법 쓰고 뭐 1년 초과 시에도 유사성을 입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을 초과한다, 그러면 지급 금액이 변동되는지를 보고요.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변동되지 않으면 일반 모형 사용하시면 되고요. 변동이 된다, 그러면 한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직접 참가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모형.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동수술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조건이 기초 항목과 구분되냐, 투자 성과의 배분이 되냐, 급부 연동 여부가 얼만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형 선택하는 것은 계약 개시 시점에 한번 평가하고요. 후속적으로 재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이 중요하고요. 다음 기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단 B101에 보면 변동수술접근법 적용 요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센 편이죠, 제약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약은 기초 항목의 공정 가치에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변동 가능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변동수수료 모형이라는 이 타이틀에 왜 변동수수료냐,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 보험 보장뿐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처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사가 받는 대가를 변동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해당 계약에서는 주요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변동수술접근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이제 예시를 보시면요, 조금 쉽게 총 보험료 이제 1,000을 수령했는데 그 중에 위험이랑 부가 빼고 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900이 되겠죠. 이 900이 투입돼서 1년 후에 공정 가치가 만약에 20% 상승했다. 그러면 1,080이 되겠죠. 이 기초 항목의 공정 가치가. 이 1,080을 계약자
수로 얼마, 그 다음에 보험사 몫수로 얼마 정하겠죠. 이 부분은 보험사가 이미 처음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상승분의 5%는 만약에 보험사 몫이라고 정했다. 그러면 그만큼이 보험사 몫, 이 부분이 곧 변동수수료라는 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5%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됩니다. 이 성과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가 계약자 몫이 됩니다. 뭐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 부분을 다시 보면 이제 기초항목이 아까 그 1080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계약자 몫이고 보험사 몫으로 나눠지는데 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부채에서 보면 BL 플러스 RA이고 요 부분이 CSM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요게 기초항목 무관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초항목에 전혀 관계없이 어떤 보험사가 지급해야 될 하나의 의무구죠. 이 부분은 보험사 몫에서 빼서 결국은 계약자 몫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이 아래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초항목, 즉 펀드의 어떤 성과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보험사의 어떤 비용들이 되겠죠. 이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모형과 변동수수료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제 보시면 일반 모형에서는 투자한 자산의 이익을 보험사 몫으로 보며 이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현재 흔히 유배당 계약에 대해서 배당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량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실무에서 그 유배당 계약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보면 세전이익에서 유배당 계약의 비율만큼 해서 그 부분을 9대1로 해서 9만큼을 계약자한테 주고 1이 보험사가 갖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전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거조차도 회사가 얼마를 할지를 약간 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죠. 우리 흔히 말해서 그냥 일반 주주배당 한다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변동수수료 접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한 자산이 이건 모두가 계약자 몫입니다. 먼저. 그리고 이 중 자산관리 수수료 아까 5%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그만큼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시적이라고 되어 있죠. 딱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일단은 여기서는 보험사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일부를 계약자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 요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재량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사 몫의 변동분은 이때 PL이나 OCR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반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변동수수료 접근법에서 보시면요. 이건 일단 전부 다 계약자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까 일부 몇 %를 수수료를 보험사 몫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적이라고 하죠. 딱 5%면 5%, 뭐 3%면 3% 정해져 있습니다. 요 수수료, 즉 보험사의 변동은, 보험사 몫의 변동은 CSM, 즉 부채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죠. 일반 모형과의 차이. 그래서 보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일반 모형을 이해하시면 VFA나 PL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할인율 등 경제적 가정의 변동에서는 앞서 일반 모형에서는 단기 손익이나 OCR 인식했죠. 근데 변동수수료 접근법에서는 CSM에서 조정합니다. 부채에서. 물론 뒤에 가서 기간에 따라서 다 삼각해가면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구조지만은 그 다음 CSM에 대한 이자 비용 분리하는 방법이 일반 모형에서는 개시 시점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근데 변동수수료 접근법은 그냥 그때그때 현행 할인율로 재측정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무에서 엄청나게 큰 효과입니다. 조금만 좀 보시면 할인율의 변동이 단기손익이나 OCR로 인식되는 일반 모형, 우리 지금 현재 공시되어 있는 보험사들 LAT 민감도 같은 거 보시면 할인율 10bp당 거의 조 단위로 움직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이 아니죠. 지난 6월 대비 9월 또는 9월 대비 이번 11월에 국고채 3년물, 5년물 한 30bp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분기에 30bp는 한 회사에서 3조가량의 손익이 흔들리는 변동성이 엄청 크겠죠. 예를 들자면. 근데 CSM에서 조정하면 부채로 올라가니까 손익에 대한 변동성은 그만큼 완화가 되겠죠.
그 부분이 실무를 하시거나 또는 경영진에 보고하거나 경영진이 어디 얘기하거나 공시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숫자들이죠. 그렇게 움직인다는 손익이. 그 다음 CSM에 대한 이자 불이익, 이거는 시스템적 관점이자 관리 관점입니다. 개시 시점에 할인율을 사용하시죠. 100년짜리 계약, 100년 전에 개시 시점에 할인율, 100년 동안 계속 가져가야겠죠. 모든 보험의 증권에 대해서. 그거 관리? 물론 시스템이 좋아서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관리하면서 매년 다시 재측정해서 차이만큼을 반영하고 하는 게 일반보험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죠. 근데 변동수수료적금법은 그냥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가급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관리, 운영하는 데서 좀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미친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VF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으나 뒤에 가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경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방 보셨다시피 변동수수료적금법을 사용할 때 그 기초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서 보험사 목가 또는 금융보증 등의 변동은 CSM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몫이 변동이 되겠죠. 그거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런 케이스에 한해서만 CSM이 아닌 손익으로 인식 가능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문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위험 회피에게는 전진 적용을 해야 된다. 말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저 보정이 있는 케이스를 밑에 예를 들어서 이 최저 보정이 있는 부분에 대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면 회계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권을 준 겁니다. 예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기초 항목 이제 변동분이 있고요. 이게 계약자 목과 보험사 몫으로 나눠지고요. 근데 만약에 기초 항목이 계속 늘면 좋겠지만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약자 목도 줄고 보험사 목도 줄겠죠. 이 변동분에 의해서 주는 건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그대로 변동분만큼 움직이니까. 근데 보통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든 보험에 보면 최저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정을 요만큼 하겠다. 그럼 계약자한테 이만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보험사 몫은 이게 아니라 요만큼 줄어들겠죠. 최저 보정에서 보험사 몫이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을 경감하기 위해서 해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최저 보정을 이만큼 했다. 보험사 몫이 하나도 없죠. 다 계약자 몫으로 다 줘야 되니까 이만큼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걸 막고자 최저 보정이 있는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기초항목 공정가치 성과에 대한 보험사의 몫이 변동된 위험에 노출되고 이러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면 자, 라인에 의해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은 단기 손해를 타겠죠. 근데 위험 경감된 보험사의 몫은 앞서 17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계약 마진적 CSM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회계 처리가 이렇게 불일치가 생기겠죠. 피해를 타는 반면 이쪽엔 BSS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계 불일치를 막기 위해서 이 CSM 보험 계약 마진을 단기 손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그냥 옵션을 준 겁니다. 말로 설명하면 좀 되게 복잡한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예시를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리스크 위험 경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 VF에 대한 이슈 사항을 마지막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앞서 기준세 이런 내용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고 됩니다. 그럼 딱 보셔도 벌써 명확하게 식별되는 기초 항목, 상당한 목, 상당한 비율 답이 없죠. 상당한이 얼마큼이면 상당합니까? 90% 이상은 상당할 수 있겠죠. 80%면 상당 애매해지죠. 이게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서 그럼 VF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손익 변동성이 그럼 달라질 테고 시스템 관리도 달라질 테고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에서는 심지어 일부
동남아 국가 또는 유럽 몇몇 보험사들은 야, 상당한 거는 50% 이상이면 상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되게 공격적이죠.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 군데서 챌린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세 가지 이제 이슈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기초항목 집단이 뭐냐? 변액개선 특별개정 펀드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계리하고 따로 별도의 펀드별 적립금 다 기재되어 있고 현행에서도 이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특정 기초항목을 반드시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금리 연동형처럼 어떤 지수랑 연계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그 기초항목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항목은 연계되어 있거나 기초항목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법이나 규정을 통해서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계약자의 몫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 걸 계약자 어떤 보호 측면에서 이런 건 반드시 강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강제성 관련된 예시를 지금까지 쭉 보면 과거 간행상 이렇게 했다.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법이랑 규정을 통해서 강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국가마다 강제되는 케이스가 다 틀리다? 그러면 해당되는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시고요. 그 다음 상당한 게 뭐냐? 죄송하지만 기준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양적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유사한 계약이 다르게 회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리 연동형 상품이나 변형 상품은 사실은 본질은 따지고 보면 유사합니다. 어떤 기초항목 또는 기차항목에 연관된 어떤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계약적 몫이 바뀐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죠. 하나는 변액은 예를 들어서 상당한 이런 걸 따져갖고 VFA를 적용하는데 금리 연동형은 일반 모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또 나라마다 회사마다 이런 기준이 틀리게 되면 되게 좀 혼란스럽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주계약과 특약을 합쳐서 저희는 지금 정번 단위로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손보, 생보 대부분 회사들이. 근데 만약에 주계약은 동일한데 거기에 붙어있는 특약이 1개 붙으냐, 30개 붙으냐, 50개 붙으냐에 따라서 보장의 단위가 틀려지죠. 그 주계약의 변동에 의해서 공정가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약으로 이만큼 보장이 되면 VFA를 적용할 수 없게 되겠죠. 동일한 상품에서 특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최저보증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고요. 그래서 워낙 좀 이슈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왔을 때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하고 있죠. 이런 답. 그래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각 보험사 판단이 필요하고 공통의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작년도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보사나 이제 손보사에서 답답하죠.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 생보사에서 이제 아마 상위 4개사가 모여갖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만들어나 보자.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통형 유배당 계약은 계약적 적립금이 있고 성과는 유배당 이익이고요. 금리 연동형은 계약적 적립금이 당연히 있고요. 성과는 공시율 기준입니다. 변액은 특별개정 펀드가 있고요. 이거는 기초항목 집단이 명확하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상당한의 해석은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전통형 유배당 계약은 유배당 이익의 90%를 계약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연동형 같은 경우는 공시 기준율에 이건 이제 연도마다 75에서 125, 과거 2016년 이전, 그 이후는 80에서 120 이렇게 기준이 다 틀려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리 연동형 계약 같은 경우는 조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국고채 3년물에 연동한다 하더라도 그 1.8, 1.7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의 회사의 어떤 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0% 더 얹을 수도 있고요.
요런 재량이 약간 있습니다. 이 금리 연동형에도. 하지만은 이 정도면 플러스 마이너스 20%면 상당한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아까 말씀드린 80%를 상당한으로 볼 수 있겠냐.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뭐 생보협회에서는 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변액은 특별회용 수익의 100%를 다 계약자한테 지급하니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지급금 변동분 중에 상당한 것은 이거는 결국은 어떤 확률 가중 평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통계적인 기법으로서. 근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최저 보증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변액 상품들이 또는 금리 연동형 상품들이 1번, 2번은 많이 충족하는데 결국은 3번에서 다들 많이 걸립니다. 그 3번이 특히나 이 최저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생보협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명확하지 않죠. 그럼 어떤 상품을 할까 말까. 그래서 뭐 자료는 나중에 요런데 자료는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적용은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건강원의 판단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1, 2, 3, 6군 건강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까 기준서에 있는 1, 2, 3, 6군에 동일하고요. 건강원은 구체적으로 다 기준을 다 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액이랑 금리 연동형은 VF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적용 가능성에서 1요건 다 충족하고 2요건은 이 조정률이 좀 아까 75%면 좀 애매하고 80%면 뭐 되고 판단하기 어렵다. 3요건 최저 보증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죠. 만약에 변액 종신을 보겠습니다. 보장형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냥 항구자 변액 종신 가입하면 최저 보증 1억입니다. 사망하면 1억은 무조건 드립니다. 이 기초항목 펀드의 적립금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그러면 이게 과연 3번에 지급금의 변동분과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분의 연관성이 있는 거냐? 힘들죠. 적립금이 1억이 아니라 8천만 원 지금 몇 개에 들어서 자기께 7천만 원이더라도 회사는 1억을 최저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과연 그 비율을 얼마로 해야 될지 상당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이렇게 지침을 일단은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된다 안 된다고 확정한 건 아니고요. 회사가 좀 더 정해야 되고 상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배당은 안 된다고 이미 명시했고요. 기초항목과 무관합니다. 회사의 세전 손익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산연계형은 일정 기간 동안 확정 이유를 불이한 뒤에 그 이후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충족한다고 이미 감독당국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참고하시고, 결국은 아까 아직 율 같은 거는 회사가 정하고 아직 업계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결국은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어느 회사는 이 두 개는 VF 적용하고 요거는 일반 보행 적용하고 같은 변액 상품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 회사 안에서도 관리가 곤란해지겠죠. 보고하기도 어려울 테고. 그리고 만약에 감독당국이 예를 들어서 높음은 인정하고 낮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했는데 회사는 아니야. 이 변액은 우리는 상당한을 60% 이상을 보겠어. 그래서 다 적용했어요. 그럼 이중정보가 되겠죠, 이제는. 앞으로 계속 그 차이 비교 계속 해야 되고 공시 어떻게 해야 될 테고 보고해야 될 테고. 그래서 실무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하죠. 머리가 아픈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저도 실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게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안으로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바뀌면 바뀔 수 있게 그 룸을 열어놓은 수준이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 경감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 경감 아까 그 CSM을 적용하는 게 단기 손익으로 갈 수 있는 위험 경감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 계약을 적용해 달라.
그다음에 뭐 위험 회피 수단이 파생 상품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뭐 그다음 최초 적용 이전에 위험 경감이 약정이 있더라도 전진 적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그동안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ED가 나오면서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 계약에 적용해달라는 것은 그거는 라인 잘 활용해라.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는 VF의 상품이 많다 보니까 그 흔히 말하는 유닛 링크 그 상품이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재보험은 허용을 해줬고요.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이슈 사항만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하고요. 그냥 저도 실무하는 입장에서 아직 기준서조차도 ED가 나와 있는 상태라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나아가서 감독에게 아직 확정 안 됐고 더 나아가서 세무에게 전혀 논의도 없고 시스템 뭐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 놨는데 이 시스템이 과연 이대로 굴리면 되는 건지 확답도 없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슈 사항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좀 더 의견이 모아지고 아니면 감독회계라도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